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검수완박. 근데 김주정 의원, 네. 검수완박이 이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걸 줄여서 하는 표현이잖아요. 네. 원래 이게 민주당이 만든 말 아니었어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이 윤석열 당선인이 썼던 말로부터 저는 기억을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을 쓴 게 아니고 그때 네. 검수완박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네. 검찰총장 시절에 검수완박 실현하면 부패 완판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네, 표현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강렬하게 그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민주당에서 나오긴 나온 것 같아요. 썼는데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네. 요즘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고 쓰지 말아달라고. 맞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자기들이 먼저 써놓고 그렇게 얘기하나. 민주당의 이제 이른바 강성 지지층, 예, 그 소위 이른바 뭐 문바라든지 강성 지지층에서 처음 나온 단어죠. 그랬죠. 예, 거기서 이제 시작된 거고 그래놓고 당에서는 여론 안 좋으니까 이제 뭐 그것을 쓰지 마. 그대로 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어받아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 그것이 주는 단어가 주는 어떤 그 뭐랄까 좀 강압적인 이미지라든지 너무 좀 박탈이 갖는 좀 그 뭐 기득권을 완전히 뺏겠다 뭐 이런 이미지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예. 결국은 그 표현보다는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예. 뭐 이런 표현을 써달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사실 보여집니다. 방송하는 제 입장에서는 검수완박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쓰지 말아달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검수완박 찬성하십니까? 그랬더니 반대가 많고 그렇죠. 수사 기소 분리 찬성하십니까? 그러니까 찬성이 많아요.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지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돌이키고 싶은데 사실은 검수완박이 더 뇌리에 박혀 있죠. 박혀 국민들. 있죠. 그런데 이제 수사 기소 분리 혹은 뭐 검찰 정상화 이런 표현 써주십시오. 하지만 조금 돌이키기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도 뭐 지켜보십시오. 네. 뭐 방금 전에 민영배 의원 인터뷰했는데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가져가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민영배 의원님의 너무 희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TF 단장인데 예. 이번 인사하는 거 보니까 참 우리가 했던 내로남불을 가져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잠시 여담입니다만 내로남불 관련하면 저는 정말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예. 제가 2008년에 행안위에서 서울시 국감을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뉴턴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제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때는 내로남불이 지금은 사자성어처럼 쓰이지만 그 표현 자체가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네. 그런 이유로 제가 윤리 제소를 당했어요. 그 말을 썼다고? 그 말 썼다고. 그리고 행안위가 잠시 파행을 이뤘고요. 서울시 국감 때.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내로남불이 사자성어고 가져가줘서 고맙다고 얘기니까 격세지감도 느끼지만 저는 한편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고요. 내로남불의 원조시네요. 그렇죠. 예. 우리 저 최강욱 한 발- 변호사한테 물어봅시다. 그런 거 저작권 뭐 인정이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한마디 덧붙이면 그때 저를 국회 윤리 제소한 분들이 누구시냐면 행안위 이제 그 한나라당 의원들 아니었겠습니까? 장제원 의원을 위시한 분들이 저를 국회 윤리 제소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로남불이 국민 모두가 사자성어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에는 안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내로남불 왠지 올라갈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충분히. 지난 예. 4.7 보궐선거 끝나고 외신에서 내로남불 글자를 영어로 다 예, 맞아요. 따서 그거 보도를 봤던 하지 것 않았습니까? 같아요. 예. 우리 김유정 의원님은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내로남불 단어의 원 저작자니까 말씀과 행동에 있어서 절대 내로남불 하시면 안 될 것 네, 같다는 뭐.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역이 자. 돼야 그럴 기회가 오죠. 아무튼 이제 이 검찰 수사권 폐지하는 것 이 부분이 옳으냐 그르냐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지 맙시다. 너무 많이 했고 또 이거 하면 또 끝이 없으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변수가 생겼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에 이 법안을 이제 처리하겠다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이제 양향자 의원이 나는 반대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양향자 의원이 반대를 하게 되면 지금 일단 좀 정리를 해보죠. 정기남 교수. 네. 일단 양향자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죠. 무소속이죠. 그래서 사보임해가지고 법사위로 왔을 때 양향자 의원을 통해서 이제 그 정족수를 채우고 통과를 하겠다. 이런 계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안건조정위의 구성을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요. 제1교섭단체가 3명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교섭단체를 해서 3명을 또 구성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대3 구성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소속이 또 별도로 하나 있는 거고. 그래서 무소속 한 명을 사보임을 해서 양양자 의원을 거기다가 이렇게 안건 조정에 넣은 거란 말이에요. 왜?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표결을 할 때는 결국 안건 조정위가 결국은 이제 그 제적조정위원회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해야만이 의결이 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활동은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대 3이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6명 중에 4명이 돼야 이 소위 의결 정국수를 차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법안 심사를 끝내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원래 보관이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양양재 의원을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을 당연히 들어줄 걸로 알고 민주당에서 사보임 절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본인이 뭐 나는 양심에 의해서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처음에 본인이 쓴 게 맞나 그랬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본인이 쓴 게 맞다고 지금 확인을 해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결국은 그 안건 조정의 캐스팅 보스터가 양양재 의원인데 자칫하면 이게 90일 동안 그냥 논의가 표리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또 모르겠습니다. 국회라는 데가 워낙 그 이 법조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데라서 원내대표는 별도의 또 보관이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보관이라는 게 양양자 의원 빼고 그리고 또 다른 무소속 의원을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수진 의원은 뭐 본인이 탈당도 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우리는 꼼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건 충분한 수기를 최장 90일 동안 거치도록 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제1교섭단체라고 볼 수 있었던 지금의 민주당뿐 아니라 나머지는 야당에서도 찬성하는 목소리를 끌어낼 수 있으면 그 기간을 단축하는 건데 그 부분을 꼼수로 처리하려고 했다 벽에 부딪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소속에 관련된 내용을 누군가 집어넣게 되는 거니까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굉장히 큰 복병으로 떠오른 상황이거든요. 예. 양양재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박병석 의장이 사유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을 가지 않고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고 한 만큼 이 어디서 많이 보던 기시감이 있거든요. 어떤 지난날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킬 때 오신환 의원이 그 당시 법안 공수처 법안이었던가요? 반대 의견을 그 당시 SNS에 글을 올리게 되니까 급하게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시키면서 사보임시킨 게 말이 되네 안 되네를 두고 국회에서 소송까지 갔던 기억들 다 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박병석 의장과 국회 내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가 중요한데 검찰이 제대로 국민의 민의를 따르지 못한다고 개혁하겠다고 법을 처리하면서 그 국회의원들이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꼼수를 거쳐가겠다는 것 또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른 거죠. 그런데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북미 순방을 일단 이제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병민 위원장 말씀은 박병석 의장이 뭔가 역할을 하려고 남은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건데 만약에 이 법안을 그냥 처리하게끔 할 요량이었다면 외국 가면서 김상희 부의장한테 사회권 주고 가는 게 본인으로서는 덜 부담스러운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 부담감을 가지고 본인이 그냥 다 이거를 민주당이 처리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으로서의 마지막 책무를 좀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조정에 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쪽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조금 박병석 의장이 이 처리하는데 일조를 하려고 남은 아니, 것처럼 들렸어요. 하나의 복병으로 남아 있다는 게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의 복병이라는 거죠. 예. 우리 당 입장에서 얘기 좀 하세요. 민주당입니까? 박병석 국회의장 입장에서는요, 저는 좀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절차적 정당성이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유심히 지켜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천하람 위원장은 박병석 의장이 어떤 결단을 할 것 같습니까? 네, 저도 지금 김병민 위원장님 제가 방금 놀렸습니다만 예. 같은 생각이고요. 뭔가 양쪽의 절충안 같은 것들을 계속 마련해 와라라고 촉구를 하실 것 같고 그게 안 된다면 저는 무리하게 통과시키지는 않으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양양자 의원이 지금의 입장을 만약에 유지를 한다고 하면 회기 중에는 추가 사보임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회기 쪼개기라는 또 하나의 꼼수를 동원한 다음에 또다시 사보임을 하는 2단계의 꼼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국회의장으로서는 굉장히 불명예로 남을 수가 있어서 제가 국회의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준영 의원도 조금 어렵게 됐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이거를 5월 초 5월 3일 국무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이랬는데 사실은 국회의 산을 넘기가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박홍원 원내대표는 양양자원에 대한 대안을 또 우리가 마련했지만 말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취지로 오늘도 얘기를 하더군요. 또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중재법 때도 여야 합의 우선이기 때문에 합의해 와라 이래서 또 그 상정 안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합리주의적인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 공감 여야 합의해 와라 뭐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민주당의 속도전 플러스 이제 회기 쪼개기 그게 안 되면 이제 필리버스터에 180명 확보 못하면 회기 쪼개기 이렇게 간다는 건데 저는 박병석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리한 선택은 하지 않으실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의람 교수 만약에 못하게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안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실제 당내 분위기는 의원총회에서도 상당히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체 강성 지지층의 어떤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반대 의견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한 점도 있고요. 실제 비대위원 중에서 지금 거의 3분의 2 이상이 신중론의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뭐 안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기호지세의 국면이다 보니까 뭐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뜻을 좀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어수 총장을 70분 동안이나 면담하면서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정당이 주도하는 입법 활동이라는 것이 당원이나 지지층의 선호를 넘어서서 결국은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소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을 좀 잘 새겨서 민주당이 이것을 꽤 좀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 과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2부 30분밖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속도를 빼죠.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 이제 인사청문회 앞두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천하람 위원장. 네. 물론 이제 처음 내각 구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갖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나오는 걸 보면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든 인선 쪽이라는 여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뭐 몇 분 이제 의혹들 나오는 분, 특히 뭐 한 분 꼭 찝자면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뭐 어떤 대립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박진 뭐 저희 현역 의원들 이영 뭐 현역 의원들 출신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력이라든지 뭐 구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나오는 후보들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실력을 우선한 뭐 무난한 인선이었다라는 평가는 전체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좀 어느 정도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병민 위원장은 지금 네. 인사청문회 앞둔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 여론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시작이 인청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검수완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다 언론에서 많은 평론도 하고 지냅니다만 나가면 시작은 검수완박으로 한 절반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논란 조금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전체적인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해왔던 역량 중심으로 전문성 있는 인재를 등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많이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칫 조금 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거대 의석의 여당으로부터 또 도덕 검증에 대한 공세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런 조심성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인물들이 후보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된 그 역량과 전문성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부처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각 인선 이후에 김유정 의원 총평을 들어봤던가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한번 해주시죠. 그 능력과 인품과 그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얘기했거든요. 당선인이. 그래서 뭐 균형 뭐 지역 안배 세대 안배 없다. 무조건 능력과 전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18명의 장관 후보자를 보면 과연 그 공언한 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반문하실걸요. 그래서
초기 이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렇게 자신 없으면 차라리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줄 것이지 국민들을 안심할 수 있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특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자진 사퇴하든지 빨리 지명 처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텐데 점점 일은 커져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40년지기 친구라고 해서 뭐 40년지기로도 아니라면서요 이제 그럼 38년이나 39년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와서 부인하는 것도 굉장히 이 당선인 대변인이 하는 너무나 옹색한 모습이어서 저렇게 변명을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40년지기 친구라고 해서 뭐 복지부 장관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그러나 누가 봐도 그러면은 탁월한 능력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친구지만 그래도 후보가 될 만한 인물이구나라고 무릎을 칠 만한 인물이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까면 갈수록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뭐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도 여러 가지 의혹을 안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것이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또는 총리에게도 영향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 돈 내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김병민 위원장 예. 사실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친구라면 뜻은 고맙지만 더 훌륭한 사람을 찾아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선인을 더 도와주는 게 아니었을까 싶고 어떤 초등학교 동창은 선거 끝나고 곧바로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5년 뒤에. 5년 뒤에 연락하자. 네.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40년 지기에 대한 언론의 보도 초창기 있었던 걸 조금 더 일찍 그것이 아닌 것을 바로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고요. 그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내가 40년직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고 정호영 후보자가 영남일보에 3월 11일 날 글을 썼어요. 네. 그 글에 윤석열은 40년을 한결같은 친구였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상찬을 했어요. 같이 밥을 먹어도 밥값을 지가 내고 그러면서 40년을 한결같은 친구라고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40년 직이라고 언론이 쓴 거죠. 근데 네. 지금 와서 당선인 대변인이 실제로는 40년 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은 좀 적절한 해명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거기에는 또 도덕성도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기류가 조금 바뀌는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내부에서 좀 어렵다 이런 분위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특히 인수위 내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것은 뭐 국민의힘이든 누구든 국민이라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단순한 도덕적인 의혹이 아니라 이게 이제 부정을 넘어서 불법에 관한 일이고 또 아들 병역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군대를 다시 갈지도 모르는 심각한 일이잖아요. 사실이라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신체 검사를 다시 받겠다. 그리고 입시 문제에 대해서 불법이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엄청난 영향력, 후폭풍이 후가가 나타나는 일이니까 그 부분만큼 좀 조정하면서 설명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게 아닌가 했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건 정호영 후보자 입장인 것이고요. 새 정부를 출범하게 되는 과정에서 바라봤을 때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높은 도덕적 눈높이 또 조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이 정부만큼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는 아마 깊은 고심들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남 교수 그래서 자꾸 민주당에서는 조국처럼만 해라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근데 어쨌든 저는 좀 특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것은 이미 내노란불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보여주는 그 행태는 거의 적반하장식까지 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궁극적으로 이번 내각 인선을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큰 상처를 입은 부분은 저는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던 게 뭡니까?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건 공정과 상식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관통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윤석열 브랜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자, 궁극적으로는 인사 스타일에 있어서 검사적 잣대를 버려야 된다.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이고 국정운영의 사령탑으로서 소위 이른바 통합과 균형과 이런 부분들을 다 봐야 되는 그런 엄정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18명의 부처장관 인선을 통해서 전혀
국민들에게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특히나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무적으로 빨리 결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을 볼 때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던 검찰총장의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대비를 하려면 윤석열 당선인과 당시의 인사권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명하고 나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빠른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건 맞지만 내가 며칠 전에 지명한 사람을 방금 김병민 위원장 얘기했지만 뭐 충분한 소명의 기회나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자르는 게 또 인사권자로서는 또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잣대를 들이댄 수사를 해라라는 것은 이제는 그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아니라 김호수 총장이나 사실은 민주당은 이제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고 하니까 경찰청장에게 해야 되는 주문이지 그게 좀 약간 너무 뒤섞여 있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예. 근데 천하람 위원장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이번 인사에 광주 전남이 한 명도 포함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 순천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려가 많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반대로 꼭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살고 또 우리 지역이 잘 되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우리 지역 장관이 가서 우리한테 뭐 도움이 된 게 있냐라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과의 네트워크가 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로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 출신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등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김병민 위원장은 이제 당선인 일정은 안 챙기죠? 저는 인수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네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면은 이제 호남 방문을 당선인이 한다고 예. 해요. 그런데 호남 방문 일정도 지금 보면 전북만 가고 전남은 또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아닙니다. 오실 겁니다. 아, 오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만약에 이번에 또 전북만 가고 전남을 안 간다거나 그러면 이번에도 뭐 전북은 한 명 넣어주고 이렇게 전북하고 전남하고 갈라치기 한다는 말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제 지난날 대구를 갖고 또 전국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국민들께 약속했던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시장도 그렇고 주민들을 한 분씩 뵙고 있는 일정들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남, 광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선거 경선 때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시간을 광주를 방문하기도 했고 또 선거 운동하게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인 하이도까지 함께 갔다 오는 등 많은 관심들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마 이번 일정에서도 광주를 방문할지 뭐 전남 어디를 갈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선거 기간 동안 약속했던 일들을 어떻게 공감하면서 또 얘기를 꺼내게 될지도 좀 예의주시해서 봤으면 좋겠고 그런 당선인이 과거 했던 얘기들을 나몰라라 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을 좀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통합 협치 당선되자마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고 주문했던 말인데 잘 돼야 될 텐데요. 잘 돼야 될 텐데 별로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걱정이죠. 저는 의외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외로 네. 잘하시려면 일기 내각에 광주 전남까지의 인물들이 어느 정도는 포진됐어야 그 말에 그 실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근데 거죠. 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 뭐 꼭 장관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번 인수위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또 상설화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전남 광주 발전이 충분히 이번 정부에서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병민 국민의힘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국의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